지식이 자라면 인간은 풍요로워진다. 시카고 대학교의 교훈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1등, 2등, 3등은 미국, 영국, 독일입니다. 2010년까지 각각 326명, 108명, 그리고 81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미국의 시카고대입니다. 시카고대 동문 중 노벨상 수상자는 2010년까지 무려 81명, 즉 전세계 3위인 국가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원래 시카고대는 삼류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곳에 1929년 로버트 허친스가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인문 고전을 독파하는 존 스튜어트 밀식 독서법의 대가였습니다. 허친스 총장이 혁신을 위해 실시한 야심찬 계획이 이른바 시카고 플랜입니다. 모든 학생이 반드시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였죠. 이 100권의 책을 일러 그레이트 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기서 3가지 보물을 찾도록 강조했습니다. 첫째, 가슴에 품고 싶은 인물을 탐색할 것. 둘째, 영원 불멸의 가치를 발견할 것. 셋째,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찾을 것. 그리고 나서 노벨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대학을 만든 것은 결국 위대한 책인 셈입니다. 365 공비타민 그리고 노벨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다시 리추얼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빛나는 의뢰로 갈고 닦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낸 창조자들의 사례들, 그들의 일상을 어떤 리추얼, 의식과 의뢰로 채웠는지를 살펴보는 리추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몇 명의 슈퍼스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나누어 드린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책에서 언급된 저 유명한 심리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칼 융이에요. 조셉 캠벨의 책에서 칼 융이 자신의 신화를 찾기 위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중간에 언급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리추얼 책에서 칼 융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원래 프로이트 아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독자적인 사상을 내세웠고 지금은 프로이트 그리고 아들러와 함께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하얀 가운을 입고 수많은 조수들을 거느리고 그런 전형적인 스타 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요, 칼 융은 좀 다릅니다. 물론 그도 임상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강연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 스타일은 좀 도인 같은 데가 있었다고 해요. 직접 명상을 하기도 했고 또 조셉 캠벨의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삶의 신화를 찾기 위해 스스로의 꿈을, 그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는 그런 모험을 떠나기도 했으니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와 민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칼 융은 서로 떨어진 세계의 이런저런 신화들, 그리고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식과 이미지, 상징 같은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 집단 무의식이다라는 개념으로서 선보였죠. 집단 무의식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깨어있는 동안 의식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의식세계 안쪽에는 우리들 각자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의식의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널리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무의식이 각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공유하는 영역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등장시킨 인물 칼 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저기 조세 캠벨의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칼 융이 돌로 된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더 묘사될 거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틈틈이 저술 활동까지 하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는지 칼 융의 작업 습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바보다. (1922년) 칼 융은 스위스 취리히의 볼링겐이라는 자그마한 마을 근처에 한 필지의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소박한 돌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 후 12년 동안 그 돌집을 개조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 쌍의 보조탑을 덧붙이고 마당에 마련한 커다란 화덕을 담으로 쌓은 까닭에 그 돌집은 볼링겐 타워라고 불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축되었지만 원시적인 거주지라는 볼링겐 타워의 최초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에 카페트는 물론이고 마룻장조차 깔리지 않았다. 당연히 전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다. 장작을 떼서 난방했고 조리는 석유 난로를 이용했으며 인공적인 빛이라고는 등잔 불빛이 전부였다. 물은 호수에서 길어와서 끓여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수동 펌프를 설치했다. 칼 융은 볼링겐 타워에 대해서 16세기 사람이 이 집에 온다면 등유 램프와 성냥만 눈에 띌 것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1930년대 내내 칼 융은 볼링겐 타워를 도시 생활로부터 피난처로 이용했다. 도시에서 융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 환자를 진료하고 강연과 세미나를 주최하며 그야말로 일 중독자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칼 융의 저서 대부분은 휴일에 쓰였다. 융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환자가 많았지만 휴가 내는 걸 조금도 꺼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피곤에 지쳐 휴식이 필요한데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바보다. 볼링겐에 머물 때 융은 7시에 일어나 냄비와 솥과 프라이팬에 아침 인사를 건넸다. 전기작가 로널드 헤이먼의 기록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칼 융은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식사는 주로 커피와 살라미 소세지, 과일, 빵과 버터였다고 한다. 융은 아침에 2시간을 할애해 지필에 몰두했다. 그 후에는 서재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했고 주변 언덕들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방문객을 만나거나 매일 끝없이 날아드는 편지들에 답장하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2시나 3시경에는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푸짐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즐겼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융은 볼링겐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요약했다. 볼링겐에서 나는 진정한 삶의 한복판에 있으며 나 자신에게 가장 가까워진다. 전기 없이 살고 벽난로와 난로를 직접 관리한다. 저녁에는 등잔불을 켠다. 수돗물도 없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다. 장작을 직접 해서 먹을 것을 조리한다. 이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인간을 단순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하게 지내는 일은 무척 어렵다. 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까요. 역시 심리학계에서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입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격 혹은 대부라고 불리죠. 행동주의 심리학이란 철저한 계획과 실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학 분파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핵심적인 주장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문장이 있어요. 읊어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달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나의 특별한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의 재능, 기호, 성향, 능력, 적성, 인종에 아무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가들,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대통령 혹은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중 하나가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을 약속한다. 이 말은요, 실제로 행동주의 심리학계 대부 중 한 명인 미국 심리학자 왓슨이 직접 했던 멘트입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통령도 거지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지금 들으시면서 와 닿으셨겠지만 당연히 이런 행동주의적 관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보다 어쩌면 더 커다란 엄청난 영향을 후대에 미친 것 또한 사실이에요. 조건을 바꾸어 줌으로써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사람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론과 주장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초창기에 스키너나 왓슨이 행했던 것 같은 비윤리적인 실험은 그 이후로 많이 사라졌겠지만 그래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한 바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자기계발서 같은 곳에도 흔하게 널려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시간적인 간극을 두지 말고 바로 칭찬하고 보상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이 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한 바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긍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강화라는 말이 뭔지 간략히 설명드리려면요, 스키너의 히트 상품이었던 스키너의 상자 이야기를 잠시 끌고 와야 됩니다. 스키너는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흰 쥐를 넣었어요. 그리고 장치를 달아서 그 쥐가 상자 안에 있는 막대기를 꾹 한번 누를 때마다 먹이가 톡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쥐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그 막대를 눌렀지만 이윽고 막대를 누르면 그 아래에서 먹이가 나온다는 인과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습한 쥐는 막대기를 더 많이 누르려고 하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긍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즉, 긍정적인 결과가 따르는 행동을 하도록 생명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먹이가 아니라 쥐가 막대를 누르건 어떤 행동을 할 때건 간에 불쾌한 전기 충격을 주었다면 쥐는 그 행동을 점차 줄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막대를 눌렀을 때 전기 자극이 가해졌지만 이윽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막대기를 누르는 것과 전기 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학습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쥐는 그 막대기를 절대 누르지 않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 행동을 줄이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행동은 늘리도록 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은 줄이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스키너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긍정적 강화, 스키너는 그 이론을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강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는 어떻게 일상을 살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했는지 한번 스키너의 일상을 들어보죠. 이어가겠습니다. 기계처럼 짜여진 24시간의 일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스키너는 일상의 글쓰기를 실험실의 실험처럼 생각하며 두 가지 자기 강화 행동. 첫째, 타이머의 버저 소리에 맞추어 글쓰기를 시작하고 멈추었다. 둘째, 글을 쓴 시간과
그 시간에 작성한 단어의 수를 그래프로 정밀하게 기록했다. 요 두 가지 행동으로 매일 아침 글을 쓰도록 자신을 조건화시켰다. 1963년의 일기에서 스키너는 그런 습관을 자세히 기록한 바가 있다. 나는 침대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은 후에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난다. 아침 식사는 콘플레이크 한 접시가 전부이고 부엌의 식탁에서 끝낸다. 커피는 타이머가 달린 레인지에서 자동으로 끓는다. 아침 식사는 혼자 하는데 그때 현대 미국 어법 컨템포러리 어메리칸 유세이지를 조금씩 읽는다. 매일 2페이지를 빠짐없이 읽는다. 아침 신문들, 그러니까 보스턴 글로브와 뉴욕 타임즈가 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 부엌문이나 담을 통해서 배달이 되는데 나는 보스턴 글로브를 먼저 읽고 뉴욕 타임즈를 뒤로 미루어 둔다. 이렇게 해서 아침 7시 남짓해서 서재에 들어간다. 내 서재는 호두나무 벽판을 사방에 두른 지하실 방이다. 작업용 책상은 스칸디나비아 풍의 길쭉한 탁자이고 내가 직접 만든 책꽂이들이 올려져 있다. 책꽂이에는 내가 지금까지 쓴 책들, 집필 중인 책을 위한 자료들, 사전 등이 꽂혀 있다. 왼쪽에는 독립된 스탠드에 커다란 웹스터 세계 백과사전이 있고 오른쪽으로 덮개가 없는 서류 보관함에는 작업 중이거나 앞으로 발표할 원고들이 담겨 있다. 나는 책상에 앉으면 특수한 탁상용 스탠드를 켠다. 그와 동시에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총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시계는 12시간 단위로 기록되고 누적 곡선의 기울기는 나의 전반적인 작업 생산성을 나타낸다. 책상 오른쪽에는 전자오르간이 있다. 나는 매일 전자오르간으로 바흐의 합창곡을 몇 분 연주한다. 나는 오전 늦게 사무실로 출발한다. 요즘에는 10시 전에 집을 나서기 때문에 아내가 여름학교 강의에 가는 길에 나를 태워준다.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시원해지면 사무실까지 걸어서 갈 생각이다. 약 3km밖에 되지 않아 걸어갈 만하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우편물에 답장을 쓰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만난다.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추어 집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사무실에서 나온다. 오후 시간은 정원을 가꾸고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보낸다. 여름에는 친구들이 수영을 하려고 자주 찾아와 그들과 함께 5시부터 7시까지 술을 마신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볍게 독서를 한다.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9시 반이나 10시쯤 잠자리에 든다. 보통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 1시간 남짓을 보낸다. 밤중에도 무언가가 생각나면 기록해두려고 클립보드와 공책과 연필을 항상 준비해둔다. 클립보드에는 작은 손전등이 붙어있다. 그렇다고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런 밤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 나는 혼자 잠을 잔다. 스키너가 1974년 하버드 교수직에서 은퇴할 무렵 밤 시간은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 즈음 동틀녘의 2시간에 야간 작업을 위해서 1시간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그의 타이머는 하루에 총 4번 울렸다. 자정, 새벽 1시, 아침 5시, 아침 7시였다. 스키너는 이런 습관을 휴일까지 포함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까지 기계처럼 충실하게 따랐다. 네,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꾸어서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입니다. 이 볼테르의 내용은 사실 짧은데요. 볼테르는 똘레랑스, 그러니까 관용의 중요성을 역설한 계몽주의 학자입니다. 역사 시간에 백과 전설을 쓴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볼테르를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백과전설은 1951년부터 14년간 발행된 28권짜리 백과사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키피디아였던 셈인데요. 그 당시 학자들은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성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디드로를 중심으로 백과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과전서에는요. 루소, 몽테스큐에 볼테르를 비롯한 유명한 학자들이 몽땅 참여했다고 해요. 물론 그 편찬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라죠. 이것은 나쁜 권력자들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과전서를 발간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금서로 지정되고 많은 탄압을 받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결국 완가는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책을 만들었던 계몽주의 학자들이 대단한 영업적 수완, 그러니까 마케팅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이 백과전서의 편집자들은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정말 다양한 판매 방법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책을 내기 전에 구독자를 미리 모집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 펀딩이 되겠죠. 그렇게 돈을 받아서 미리 예탁해놨답니다. 혹은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전단지와 브로셔, 그러니까 찌라시를 돌리기도 했고요. 지금의 영화 포스터처럼 책을 홍보하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고 영업을 전담하는 외판원을 고용해서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치 지금 여성 잡지 같은 데서 화장품이나 거울이나 이런 것을 부록으로 주듯이 백과전서에서도 부록과 선물을 끼워 팔았다고 합니다. 볼테르를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서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테르를 표현할 때 진짜 천재다, 문학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을 들으시면은 볼테르가 얼마나 열심히 강도 높게 공부하고 일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내용입니다. 이어가도록 하죠. 나는 수도원의 독방을 사랑한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침대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말년에는 더욱 그랬다. 1774년 볼테르를 방문했던 한 손님은 볼테르의 습관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침대에서 아침 시간을 보내며 비서에게 새로운 작품을 읽어주고 받아쓰게 했다. 정오에야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 후에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손님이 없으면 자양강장제로 커피와 코코아를 마시며 작업을 계속했다. 볼테르는 점심을 먹지 않고 일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비서실장과 함께 마차를 타고 영지를 둘러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8시까지 작업한 후에 오랜 연인이었던 드니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볼테르의 작업은 저녁 식사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식사 후에도 밤늦게까지 비서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볼테르의 비서실장은 그의 작업 시간을 모두 합하면 하루에 보통 18시간이나 20시간에 달할 거라고 추정했다. 볼테르는 하루에 그 정도로 일을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늘 나는 수도원의 독방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 네, 볼테르에 이어서요. 역시 굉장히 엄청난 일 중독자, 어마어마한 업무량의 상징처럼 보이는 사람 한 명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명의 천재, 전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처럼 생각되는데 어쩌면 그것은 그의 아주 특이한 강박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소개한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텔 식당 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을 냅킨으로 하나씩 정성껏 닦고 있다. 식기가 더러웠던 것은 아니다. 호텔 식당 관계자들은 그가 세균에 대해 병적인 강박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남자의 자리에 놓인 식기들은 다른 자리에 있는 것들에 비해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준비돼 있던 편이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냅킨 18장을 다 쓰고 나서야 음식을 입에 넣었다. 음식을 먹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음식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요리의 부피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는 그래야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텔 측에서 준비해둔 냅킨은 왜 매번 18장이었을까? 그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번호가 붙은 방이 아니면 투숙을 하지 않을 정도로 3이란 숫자를 좋아했다. 아무튼 이런 테슬라는요, 발명가였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의 어머니는 가재도구나 농사에 쓰이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쓸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5살 때부터 무언가를 꼼지락꼼지락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태생이던 테슬러는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약간의 동전과 추천서 한 장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에디슨을 찾아가 그 밑에서 일자리를 얻죠. 그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에디슨은요, 전기에 대해서 직류 방식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테슬라는 그와 반대로 교류 방식이야말로 전기 사용의 미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직류와 교류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그 둘은 결별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격렬하고 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6개월 안에 누군가가 죽어 나자빠질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일부러 개와 고양이를 갖다가 교류에다가 감전사시키는 식으로 교류의 위험성을 과장해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영역에 있어서 두 라이벌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형국이었는데요. 결국 최종 승리는 테슬라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최초로 세워진 수력발전소에서 교류 시스템을 도입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테슬라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나눠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지요. 이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뉴욕 사무실에서 젊은 수습공으로 지낼 때 아침 10시 반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했다. 에디슨조차 테슬라에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조수를 봤지만 자네가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 훗날 테슬라는 자기 회사를 창업한 후에는 정오가 되어 출근했다. 테슬라가 출근하면 비서는 곧바로 블라인드를 내렸다. 테슬라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정오에 출근해서 계속 일하다가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먹고 다시 12시까지 일을 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리추얼에 나오는 칼 융과 스키너 그리고 볼테르와 테슬라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